예. 장혜경님, 새날 50만 넘었네요. 축하합니다. 이거 언제 넘었는데 지금 이제 축하를 하고 있어. 장혜경님, 감사하고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윤석열 씨가 그랬다죠. 앞으로 시간이 좀 흐르면 대기업들 채용을 실시간으로 보는 앱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 댓글창에 뭐라고 썼냐면 어떤 분이 얘 누가 녹였냐 동면 20년 한 모양인데 이렇게 썼다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이죠 보니까. 그분은 본인이 뭔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 비하는 뭐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 솜씨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렇게 들렸다는 것은.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시고요. 애플 망고님, 푸나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하셨습니다. 하나도 안 피곤해요. 우리 윤석열 씨가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스스로 우리 밭을 갈고 다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씨가. 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레이스 분석 방송. 연속 진꼬만이 우리 국민을 살린다는 목표하에 오늘도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선 이야기 15회 방송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 정청래 마포굴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마포을 거기에다 뼈를 묻으실 거잖아요. 뼈를 보은에다 묻으실 건가요? 보은? 아니 저는 이제 금산이 고향이고. 아, 금산에다가? 네. 근데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뼈를 묻는다고 그러는데 뼈를 진짜 묻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럼 뭘 묻어요? 그냥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뭐. 마포는 좋은 동네입니까? 마포는 말을 빨리 못 하시네. 아니 2012년 대선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졌죠. 근데 서울은 20만 표였거든요. 근데 마포을에서만 21,282표. 결국엔 자기 자랑. 차 이겼고요. 좋은 동네네요. 지난 대선 때도 49개 지역구 중에서 마포을이 1등했습니다. 그리고 마포는 뷰가 최고 아니에요? 한강 뷰? 이 제일 길 거예요. 한강. 그렇죠. 걸쳐 있는 데가. 네. 그 옛날에 서울올림픽 때 마포 용산 쪽에 아파트가 쫙 늘어선 걸 보고 외국인들이 저 무슨 공장이냐고 했다는. 공장. 공장처럼.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아파트들이 디자인이 다 똑같았잖아요. 지금은 마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 못지않게 지금 좋은 동네가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게스트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천준호 서울 강북구 갑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나오셨었죠. 네, 여기 나왔었어요? 네. 언제 나왔어요? 네, 국회의원 되고 얼마 안 돼서 한번 나왔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제 초선들 소개하는 네. 거나 가장 유망한 네. 정치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준호 의원은 박원순 시장 때 비서실장 했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거든요. 근데 궁지킴인가 뭐 그걸 했어요. 네. 근데 제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재정 변호사를 딱 보는 순간 아, 저 사람 나중에 국회의원 되겠다. 네. 이재정 의원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책 선물에 제가 그렇게 썼고요. 천준호 의원은 궁궐지킴이 하다가 박원순 시장 캠프에 들어갔어. 다음에 국회의원 하겠네.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참 애연인. 네. 그런데 김원희 있잖아요. 김원희. 네. 목포. 네, 목포. 그때 무슨 정무수석 했었죠. 네. 저기는 국회의원 될까? 했더니 되더라고. 김원희 의원은 비주얼이 교장 선생님 비주얼이죠. 모자 쓰면 해병대 스타일 아닙니까? 머리가 좀 별로 김원희 없는데. 의원은 저랑 학번이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나이는 좀 어립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알겠고요. 우리 천준호 의원은 그 유명한 메타버스의 단장이죠. 네네. 제일 좋은 보직이네. 그 매주 네. 따라다니셨던 거예요?
매주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제가 몰고 다녔죠. 네. 아, 직접? 전 메타버스가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올리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중요했죠.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했죠. 가는 지역마다 실제로 지지율이 오르는 걸 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체감을 네. 했으니까. 네, 네, 네. 뭐 메타버스 비하인드 뭐 몇 개 방출해 주시죠. 처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지역을 구석구석 좀 다니고 싶다. 역대로 대통령 후보가 많았지만 한 번도 안 간 지역도 있지 않겠냐. 그런 데 가서 그냥 장터에서 어르신들 손도 한번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소박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실현할 건가를 고민을 쭉 했는데 사실 그때 저희가 20대, 30대 청년층하고의 이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할 시점에 지역에 가시면 주로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나 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거를 좀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뭐랄까요 좀 영상이나 이제 미디어로부터 좀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뭔가 이제 기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로 묶어서 브랜딩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이름도 붙이고 그 안에 뭐 명심 캠핑 뭐 그 등등의 이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렇죠. 청년들하고는 뭐 쓴소리 경청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국민 반상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역만 단순히 다니는 게 아니라 청년들과 만나기도 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하고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종합 프로그램으로 메타버스를 기획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당 안에서도 그게 되겠냐. 예를 들면 서울을 놔두고 후보가 지역을 가는 게 이 시기에 맞지 않다. 그리고 그거는 보통 2등들이 많이 했던 전략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손학규, 뭐 안철수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주로 안 될 때 그 사람들이 전국 갔는데 가서 더 오히려 망했다. 지금 그거 갈 때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제 평가들도 이제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 내가 대통령 후보인데 내가 어떤 메시지를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서울에 있냐 지역에 있냐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딱 지역에 가서 현장에서 원래 서울이 아니었고. 네,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한 목소리를 지금 듣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난 가서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사실은 실행에 옮겨질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따가 그 주제로도 있습니다만 토론을 피하는 상대 후보가 있고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말 컨텐츠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는 것만큼 태도로서는 가장 좋은 태도가 아니냐.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네. 노출을 하고 싶은. 그렇죠. 우리 상품이 이만큼 좋은데 네네. 그 상품이 직접 나서서 표를 긁어 모으는 것은 최고의 전략이다. 이재명 후보는 언론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이미지가 너무 많은데요. 현장에 사람 직접 보면 이게 이재명이 이런 사람이었어? 저런 면이 있었네.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도 좀 그래요. 네. 에이, 틈을 안 주시는군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막 덫에 걸려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에는 네, 메타버스를 안 탔고 네네. 또 메타버스는 또 어떻게 하면 또 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제 1월 2일까지인데 정부가 설정한 이제 방역 이제 시기가 그때까지는 어쨌든 이제 최대한 이 강화된 방역 지침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1월 초순경에는 다시 메타버스를 출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메타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큰 편이에요?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뭐 사석에서도 그렇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메타버스 현장에서 국민들 직접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많이 예를 드시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그런 과정에서 많이 감동도 얻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논산의 화지시장 갔을 땐가 95세인데 토론을 팔고 계신 어르신이 계셨거든요. 네. 이제 그분 앞에서 막 울먹울먹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계속 가다가는 어르신들이 손 딱 잡고 우리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 좀 잘해달라고 이런 얘기 하실 때 본인이 자기가 그런 얘기 막 들으면 울컥하면서 동시에는 내가 정치를 왜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됐다고.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메타버스에 내려가면 어쨌든 그런 면에 자기 초심을 돌아보게 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1분 1초로 정말 아껴 써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무슨 약간 파파미 같은 건데 이제 거기 갔을 때 대구 갔을 땐가 한번 찾아뵙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다고 나중에 통화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진정성들이 그렇죠. 처음에는 저 쇼다 네네. 하던 사람도 자꾸 그게 반복되면 저 사람 진심인가 보네.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직접 국민을 만나는 방법 물론 그 지역 사람 다 만나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또 뉴스가 되고 우리 지역에 이재명 후보가 왔다 갔는데
TK 같은 지지가 그렇게 많았어?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정말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지율이 많이 반등이 되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메타버스가 쭉 지나가면 해당 지역에서 잠재되어 있던 지지층, 그동안 좀 샤이했던 지지층들이 다시 이제 자신감 갖고 올라오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여론조사하면 해당 지역의 여론이 좀 반등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주로 장면들이 시장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손잡고 또 상인들하고 같이 교감하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그림들이 주말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저께 JTBC인가요?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선거운동을 누가 잘하고 있느냐라고 윤석열하고 비교해서 물어봤는데 중도층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예.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런 현장에서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는 장면들이 많이 노출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싶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메타부스라고는 들어봤어요? 메타버스는 봤죠. 메타버스는 네네. 메타부스. 부스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뭐냐면 네. 부스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 내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전용기 의원 있잖아. 네네. 전용기 의원이 부스를 하나 갖고 다녀. 파라솔 같은 거. 파란색 미니다. 메타부스. 응. 그래서 일문일답을 해. 아. 그래서 1분 질의 1분 답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여성 의원들은 파란색 부츠를 신고 다니고. 이게 메타부츠. 부츠. 네. 그래서 그거를 이거 잔망스러워라. 20명을 내가 잠정적으로 제가 이제 그 선대위와 가면 관계 없거든요. 네. 거기에 천준호 이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되는 데 있잖아. 네. 금산 장날 뭐 이런 데 있잖아. 네.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자기 차 타고 가는 거야. 네. 버스는 안 내주니까. 네. 메타부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츠 설치하고 일문일답 하는 건데. 아이디어 좋은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콘텐츠 얘기했잖아요. 네. 콘텐츠는 다른 말로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이 없으면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쵸? 중원 부원하고 자신 없어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디테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콘텐츠라는 말은 디테일을 아냐 모르냐. 그렇죠. 이것이 승부수인데 이재명 후보는 디테일에 매우 강하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가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최고의 콘텐츠가 현장 연설이거든요. 시장에서 하시는 거. 근데 원래 그게 사실 기획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재명 후보가 그걸 시작하신 거예요. 그 부산 부울경 갔을 때 부산 피부광장에서 갑자기 환호하는 이제 군중들을 위해서 올라가시더니 본인이 그 자리에서 막 연설을 하신 거예요. 의자 하나 놓고 올라가. 네, 우리가 언론이다. 그 연설이 그날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그날부터 지지층이 확 겹치. 네네네. 근데 그건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즉석 연설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본인이 또 고집스럽게 똑같이는 안 하겠다. 조금은 달라면 다르게 하겠다고 해서 매번 다르게 좀 바꾸셔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좀 그런 이재명 후보의 핵심 컨텐츠, 이거 메타버스 핵심 컨텐츠는 이재명 후보로부터 나왔다는 거. 네. 원래 필연이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명언 제조기 참 명언인. 근데 그 마이크를 못 잡잖아요 선거법상.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강렬한 효과를 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귀 기울이게 현장에서는 되고. 네. 더 귀 기울이게 되고 더 안쓰러워 보이고 목 쉬겠다 싶고. 옛날에 최재형 후보가 마이크 잡고 한번 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그랬죠, 있었죠. 그렇죠. 네. 자, 근데 그 전준호 의원은 지금 후원금 다 차셨습니까? 네. 다 차셨어요? 네. 다 찼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모시고 왔어요. 네. 또 열심히 준비했구만. 그냥 한번 보여줘. 뭐 지금 후원금 보내실 필요는 없지만 내년 1월 1일 날. 자기 얼굴을 가리신 분이 네. 자기 후원금 달라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왜 그러셨어요? 저거는 그 코로나 이후에 뭐 그 상황을 좀 반영하는 컨셉으로 이제 저걸 찍어서 그러셨구나. 올렸죠. 저는 네. 본인의 얼굴을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시죠.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방역 사진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런 걸 네.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거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정청래 전준호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정치인들은 같습니다. 네. 얼굴을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기요. 어. 그 지하에 네. 그 염라대왕 나라에서요. 네. 사인별로 이렇게 그룹핑돼 있대요. 음. 근데 이제 벼락 맞아 죽은 사람들.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다네요. 음. 1000도가 넘고 막 이래서 다 고통스럽게 다니는데 한 명만 씩씩 웃고 다녔대요.
염라대행이 불렀어요. 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얼굴 찡그려 다니는데 너는 왜 씩씩 웃고 다니냐 그랬더니 벼락이 쳤을 때 저는 카메라 프레시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 직업이 뭐였어 했더니 전직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런 유머가 있어요. 관정들. 자, 알겠고요. 어쨌건 천준호 의원은 의정 활동을 잘하니까 후원금이 찼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이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오면 네네. 출연료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후원금. 그렇군요. 동작 이수진 의원이 아니 근데 지금 네. 저기 후원해 주시면 내년도로 2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늦었어요. 내년에 나오시면 제가 또 알겠습니다. 출연금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종원 PD는 오늘 생방송 중에 지금 저 시사타파에서 불가피하게 오늘 못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요. 네. 저 이광재 의원 인터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거기랑 지금 조회수 경쟁하고 있는 겁니까? 동작? 비교가 돼 있어요. 정청래가 나와 있는데. 그래요? 네. 천준호까지 나왔는데. 이광재는 이기겠지. 자, 여러 곳에서 막 방송이 막 이렇게 있어야 네. 이 진영이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네. 정청래 의원하고 천준호 의원 보기 싫으신 분들은 시사타파에서 이광재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청래 생각.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리고 제2부속실을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영부인이 대통령의 부인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3인칭으로 존칭어로 쓰는 게 영부인입니다. 그 대통령 부인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대통령의 영자는 거느릴 영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영부인은 하여금 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영의 영부인이 아닙니다.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예를 말. 들면 귀부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인칭으로 쓰는 말입니다. 또 무식한 소리 했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통령의 부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 때 유경수 여사에게 영부인 또 딸에게 영애 아들에게 영식 이렇게 해서 마치 영부인은 대통령 부인에게만 쓰는 말로 우리가 잘못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영부인 그러면 대통령의 부인 퍼스트 레이디 오브 프레지던트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요. 대통령 부인을 종통부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이렇게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것은 귀부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3인칭 다른 분들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존중해서. 그런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 결과적으로 무식한 그런 말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영부인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는 말은 네. 한편으로 보면 이수 후보에 나오는 네. 여우가 저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키가 안 다니까 저 포도는 쉴 거야 같은 거잖아요. 네. 자기 부인을 내세울 만한 정도가 되면 네. 절대 그런 표현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대통령의 부인으로만 알고 있어서 지금이 무슨 권위주의 시대냐 영부인이란 말을 호칭을 쓰지 말자 마치 대통령의 부인을 존칭하는 것처럼 그 알고서 썼을 텐데 그건 아니다. 그냥 귀부인 이런 뜻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없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게 지금 김건희 씨가 등판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데 착안해서 말을 썼는데 국어 사전적 의미로 잘못 썼다라는 거고 제2부속실을 폐지하자는 것은 청와대 직제를 개편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2부속실을 없애자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메르켈 총리 남편이 메르켈 총리가 어디를 갈 때 같이 대통령 전용기를 탔다고 해서 질타를 받았어요. 따로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영부인 제2부속실 없애면 대통령 외국 정상회담을 갈 때는 그럼 부인은 따로 돈 대고 비행기 대절해서 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초청을 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 내외를. 그러면 대통령은 전용기 타고 가고 부인은 뭐 코리아네요. 아시아나 이런 거 타고 가야 되나요? 그럼 같이 가는 사람들은 자기 다 비용으로 대야 되나요? 현실성이 없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영부인이란 말 뜻도 잘 모르고 한 거다. 네. 청래 생각이었습니다. 저 두 분은 영부인들 잘 계시죠? 그래서 영부인은요. 예를 들어서
천준호 대통령 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부인 이름을 쓸 때는 앞에 영부인 누구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게 2인칭이나 1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3인칭이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분 정청래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남의 부인 이야기할 때. 그렇죠. 그렇죠. 3인칭으로 쓰이는 겁니다. 네. 그렇구나. 하긴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한테 영부인이라는 표현 안 쓰는 것 같은데. 웃긴 거예요. 그건. 말이 성립 안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구나. 2인칭으로 쓰는 건 안 됩니다. 아무튼 윤석열 씨는 뭐 곳곳에서 이렇게 허점을 드러내주죠. 지금쯤 대선 출마를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 뇌피셜로는 부부싸움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정반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나한테 속여? 그럴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얘기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 네. 자, 어쨌건 천준호 의원은 오늘 또 그 메타버스 단장으로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새날에 메타버스 타고 오신 것 같은 그런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년 1월 달에 후원금 모아드리겠습니다. 예상? 아니 근데 메타버스 단장은 뭐 어떻게 하다 된 거예요? 자원했어요? 아니 제가 저기 그 경선 때부터 네. 이재명 후보 비서실에 이제 부실장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후보가 이제 어쨌든 전국을 좀 다니고 싶다고 하셨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이제 실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쨌든 제가 맡아서 이제 그 기획팀을 꾸리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화면에는 천준호 의원이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뭐 수행을 하거나 뭐 대변인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이제 보면서 그리고 주로 시키는 일이 있구나. 진행을 하고 이제 네. 시키는 일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나오는 그러면요 궁금한 게 네네. 지난주에 메타버스를 안 탔을 때 네네. 원래 예정지는 어디였어요? 원래는 강원 제주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네. 거기를 갔구나. 네. 대신에 가긴 갔죠. 대신에 간 곳은 아니고 뭐 강원 그냥 그 경제 활동의 연장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강원 2박 3일 그리고 1박 2일을 붙여서 이제 양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3박 4일 버스는 어떻게 하게 된 거죠. 공수를 버스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버스는 오는 거냐. 그 버스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버스는 그래서 전날 미리 밤에 이제 인천으로 보내던 인천에서 목포로 보내서 거기서 배로 이제 실어서 배로. 이제 보내는 걸로 그 이렇게 인천에서 네. 제주도 갔던 그 세월호 노선 있잖아요. 네. 최근에 7년 만에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다시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맞아요. 3번 가요. 3번. 맞아요. 거기다 태워서 보내면 네, 네. 되는 거니까. 네, 네. 제주도도 갈 생각이었고 네, 네, 네. 더 궁금했던 거는 네. 서울, 네. 인천, 경기도 메타버스 계획이 그래서 있었어요. 계획이 있죠. 예, 서울도요? 네, 네, 네. 다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코로나가 좀 안정되거나 이렇게 상황이 되면 갔던 곳도 또 갈 수 있는 거죠. 갔던 지역 중에서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이나 뭐 충청 이런 중에서 안 간 그 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은 25개 시군 중에서 15개를 가고 10군데인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들은 이후에 이제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시간적으로 못 간 데들은 다 시간을 최대한 내서 방문하고자 하는 게 후보의 이제 생각이신데요. 다 가겠다는 거죠. 네, 후보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기초단체는 다 가겠다는 거죠. 예, 원래 실제로 계획이. 그게 가능할지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 2월 달에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 그때까지가 메타버스의 주요 활약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제 유세차를 타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TV 토론회가 또 중요하니까요.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마도 이제 그 일정을 우선적으로 이제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기대가 크고요. 메타부스는 어때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못 가는 데 있잖아. 네, 네, 그런 네. 데를 가려고. 좋죠, 아주. 네. 자, 의원님 그만. 네. 자, 1부 시작합니다. 자, 제목이 김건희 엎친데 이준석 덮친 윤석열 리더십 위기 이렇게 잡아봤는데 일단 김건희가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이슈의 핵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김건희 씨는 등판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 많은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동행을 하면 윤석열한테 카메라가 안 갑니다. 다 김건희 씨한테 물어볼 거예요. 교생 근무 맞습니까? 뉴욕대 연수를 왜 학령을 안 했었죠? 뭐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가 맞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다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답변하는 과정에 아마 실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등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6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당대표가 없고
후보 부인이 없고요. 그러네. 벌써 2개가 날아갔네. 2개가 지금 벌써 이제 날아갔고요. 그다음에 정책이 없고요. TV 토론이 없고요. 헐. 야, 그리고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 그리고 소통도 없어요. 그 윤회관 있잖아요. 전화해서 그냥 확인하면 되거든.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래서 뭐가 없는 선대위고 그렇다 보면 지지율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김건희 건은 우리가 많이 다뤘으니까 네. 이 방송에서는 조금 적게 다루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준석이 충분히 그 상임위원장 자리나 홍보단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네. 윤석열이 그걸 수수방관함으로써 사실 날렸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수습할 어떤 능력이 안 되는 건 뭐 본인의 능력이 권위주의여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요? 정치 경험이 없고 네. 무경험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신지혜 씨 영입할 때 김종인 나도 몰랐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뭐 수없이 지금 패싱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있으나 마나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잘못되면 대선에서 지면 나는 불명예겠지만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은 후보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복귀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한편으로 보면 이준석은 진짜 승부사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승부사잖아요. 윤석열이 지도록 승부하고 사를 걸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그 정도는 어떤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객관적으로 하면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뭐 바라보는 관점 차이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이야 이준석 승부사네. 그렇죠.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조금 이준석 대표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 앞에서 나는 후보의 명령만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것은 예, 이제 아마 이게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수진 의원이 그래도 상당히 측근 중에 측근으로 지금 통하는데 평상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사실은 무시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자리에서 저는 표현된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걸 보고 이거 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잘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짐작했을 거라고 보고 이거 같이 가기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 안 그러면 보통 의원이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설령 그런 마음을 네. 갖고 있어도. 그럼요. 예, 네. 예. 그거는 평소에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말 신랄한 뭐 이런 놈 저런 놈 뭐 깜도 안 되는 뭐 어린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은 그런 판단이 표현됐던 게 아닌가. 일반화된 문화 같은 거.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따지면은 네, 네. 천준호 의원이 네. 저기 송영길 대표한테 나는 이재명 후보 말만 들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예. 아니 이제 그런 거는 제가 그런 입장이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대표에 대해 상당히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형님이라고 이제 사실. 예. 아니 그리고 실제로 당대표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 태도를 항상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령 회의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후보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평가절하하거나 좀 비하하는 이야기들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준호 오늘 나를 대한 태도가 존경하는 표현이 아닌데 이재명 후보가 나한테 대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나 보지? 아니, 훨씬 제가 먼저 우리 선배님 잘 알았기 때문에. 의원님 재미는 제가 담당할게요. 너무 과도해 재미 욕심이. 네, 알았어요. 저는요. 이제 뭘 하나의 현상을 보면 본질이 뭐고 추론을 하게 되잖아요. 조수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이가 많은 제가 더 지혜로웠어야 된다. 이건 뭐는 어린애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수정 위원장인가 누가요? 타이르겠다. 이런 표현도 뭐 했다는 거. 치면 저번에 그랬잖아요. 나도 이준석 같은 나이의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뭐냐면 대표는 대표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린애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많은 걸 그걸 느꼈겠어요. 이너 서클 안에서의 문화나 네. 예를 들면 그 대표를 대하는 분위기, 태도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냐면 질서가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대표는 대표거든요. 그럼요. 대표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이준석 개인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그를 뽑아준 당원을 존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천준호 의원이 아무리 좀 그래도 천준호를 뽑아준 강북 네. 구민들을 생각해서 그 구민들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천준호 의원을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을 민주당으로 빗댄다면 엄청난 뉴스거리인데 맞습니다. 그 엄청남에 비해서 뉴스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언론도 이준석 그럴 줄 알았다 같은 분위기. 저는 근데 언론이 많지 않은 것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비판을 안 하면 그만큼 쇄신의 강도도 좀 약해지고 그래서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는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오죽하면 언론들이 이제 일부 언론들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 써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언론 조정도 이런 데서 사설 같은 경우도 엄청 조져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은 이 사건의 수습을 또 김종인 위원장이 맡아주기로 했다. 그리고 쏙 빠져요 또. 자기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가 아니 후보가 이준석 막 찾아가듯이 애타게 뭔가를 갈구를 해야 지지층이 우리 후보가 노력이라도 하는구나 하는데 이 사건의 발단이 김건희로부터 시작된 건데 자기 부인으로 발생한 문제를 당대표까지 뛰쳐나갔는데 수습도 자기가 안 해. 근데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것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기정사실화 시켜버렸어요. 다시 들어오지 못할 것처럼. 아예 그냥 더 안 막아버렸거든요. 돌아올 거야. 네, 그러니까요. 안 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아예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너는 이제 나갔어도 우리가 예전처럼 뭐 당무거부 할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 개인으로서는 본인이 설령 안 간다 했을지라도 뭐 만류하거나 와서 뭐 설득하거나 이런 모습 없이 저기는 이제 나갔어 안 들어올 거야. 끝난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본인 입으로 난 안 갈 거야 했어도 무지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그러면 김종인 단독샷. 나는 이제 나한테만 관심 줘.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뭐 하여튼 이준석으로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나가니까 알턴이 따졌다는 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관에다 못질을 해버렸어요 지금. 야, 참. 이게 뭐 비슷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쯤에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약간은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한 달 먼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대위를 이제 메모드급으로 이제 구성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있었고, 그 후보 경선 후보들 간에 이제 갈등도 좀 있었고, 그걸 이제 봉합하면서 메모드급 선대위를 구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고 이제 예를 들면 집행력도 떨어지고 친속성도 떨어지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막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를 타고 쭉 내려갔다가 논산 화지시장에서 예를 들면 자기를 거대한 민주당에 자기가 함몰되어 있는 것 같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을 다 벗어 던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더 혁신하겠다. 반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선대위를 쇄신합니다. 슬림화하고 그 일 중심의 구조로 이제 이렇게 재편을 하는데 그게 다 지금부터 한 달 전쯤의 일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그 경선을 끝이고 갈등을 봉합해서 선대위를 구성해서 출범을 했는데 선대위가 삐걱거리고 안에서 계속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 모양새가 됐고 지금 사실은 다시 이제 그 슬림한 일중심 선대위를 만들겠다고 그 얘기가 그쪽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민주당이 스스로 그 경선을 끝나고 선대위를 만들어서 삐걱거리는 과정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바로 이재명이었다는 것이고요. 뒷말이 하나도 안 나오죠. 네, 네. 그리고 완전히 이재명 중심으로 선대위 체제가 재편이 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일을 집행하는 구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 지지율이 착착착착착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 갈등과 위기 시절에 사실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것을 쭉 해야 될 사람은 후보인데 후보가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지금. 김종인한테 그걸 맡기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저기는 완전히 이제 망해가는 구조로 맞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합도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봉합도 불가능.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잖아요. 정책이나 이런 게. 근데 윤석열은 지금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 공부도 할 시간도 없는데 뭐 그런까지 내가 수습해. 김종인 당신이 좀 알아서 수습해줘.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집안은 계속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쪽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30대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고 2대 남에서 우리가 약간 좀 밀리거나 뭐 근접하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거기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야금야금 잠식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준석이 딱 빠져버리면 20대 남자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순간 이준석이 빠지니까 더 빠졌다. 이제 이런 착시 현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20, 30, 40, 50까지 이재명 후보가 다 우위를 점하고 60, 70에서만 윤석열 후보가 앞서간다면 상당히 그 승리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이 그때 혹시 당에서 급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그때 자기한테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푸대접 받으면서 괄시 받으면서 내가 자리를 버티느니 던지고 다시 자기가 필요할 때 오면 그때 비싼 값에 이제 다시 재등장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 사태를 보면서 또 윤석열이 또 뭐 전북대 가가지고 또 망언을 더 쏟아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현상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이제 모르겠다 망했다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당에서 내용이 생길 수도 있죠. 어떤 정당이나. 근데 이게 후보가 그것을 슬기로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침대 덮친 데다가 거기다가 뭐 다시 뭐 일어날 수 없게끔 자기 스스로가 그 못을 박아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극빈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 못 배운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 이거는 그건 아주 편견이죠 완전히. 예. 역대급 망언이고 이거는 사실 특정 계층 뭐 직업군 이런 걸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야 오늘 참 놀랐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페이스북에 길게 글을 쓰는데 몇 줄 쓰다가 더 이상 말이 안 나와. 참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 그리고 끝나버렸어 내가. 아니 도대체 뭐 욕을 해줄 수도 없고 야 진짜 너무하네. 윤석열 후보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면 해줄수록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후보가 안 되면 그 캠프가 옆에서 현대에 같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강원도의 전방부대를 갔을 때도 그게 예를 들면 민정경찰이랑 완장을 차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정확한 팩트는 거기를 들어갈 때 민간인들도 들어갈 일이 있잖아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민간인들은 군복 착용하고 가면 그 위반인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실수라기보다는 그 부대가 실수한 거예요. 유엔사 위반인데 부대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 이건 공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지금 편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팩트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근데 이제 그거는 윤석열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 부대하고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군 출신의 장성들도 많이 계신 조직인데 그런 거는 걸러내야 되는 거죠. 항상 그 해당 기관하고든지 협의를 하지만 객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여러 경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후보를 모신 데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연평도 포격 때 보온병 가지고 포탄이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삼성 장군 출신 목격하러 갔지.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야 이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기는 걸로 합시다. 네네. 아니 근데 윤석열이 너무 불쌍하니까 동정심이 잃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그 부대가 잘못한 거야. 첫 번째는 그래 유엔사가 그 부대를 징계해달라고 지금 우리 국방부에도 이야기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 부대가 윤석열한테 과잉 충성한 거야.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맞죠. 근데 인원도 초과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아마도 그럴 겁니다. 거기 그 부분을 군복 입고 가면 안 돼요 민간인이. 왜냐 쏴버릴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근데 안 갔다 오셨죠? 저는 목포 창살 부대에서 감옥에 계셨죠. 감옥에 있었는데 제가 오늘 사사건건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났어요. 아니 감옥 가서 징역 살아놓고 교도소 근무했다고 하면 되냐? 화제 돌리는 거가. 아니, 그럼 됩니까? 그 말되네. 그렇잖아. 아니 국가보안법으로 너 징역 살아놓고 목포 교도소 근무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이력서에. 근데 진짜 어쨌건 윤석열은 모르겠어요. 사람이 저렇게 허접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검사라는 계급 사회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앉힐 때는 그게 안 드러나는 거잖아요.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런 계급장이 문제가 아닌 더군다나 일반 보통의 국민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공간에서
리더십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 그한테 계급장 말고의 리더십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냥 정확히 드러나는 것 같은 게 진짜로 후보가 이재명 후보처럼 자기가 자기 발로 백방으로 뛰면 지지자들이 도와준다니까요. 근데 자기 말로 예를 들면 이번에 이준석을 빡치게 했던 첫 번째가 그거 아니에요. 조수진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수진도 윤핵관에 포함되겠구나 싶은 게 자기 당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씨 건을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정보를 알아야 도와주지.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듣고 있는 이준석이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 출신 국회의원 8명이 김건희의 합격력 뭐 부풀리 과장 이런 것은 관행상 별거 아니었다. 시간 강사는 원래 그렇게 원래 제공하는 그렇게 것이다. 한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하려고 하니까 이준석이 그건 아니다.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는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자. 그렇죠. 이런 거였나 봐요. 상식적인 대응. 그러니까 이준석이 안 도와주네. 이제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거지. 근데 저는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관점이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이준석 편드시는 거죠? 돌려드려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신정아 씨 사건 있을 때 합격력 그 경력인가요? 학력인가? 그 유죄가지고 실형 받았잖아요. 네. 그때 검사가 윤석열 검사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장관 가족 털듯이 우리 가족도 탈탈 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정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진짜 이 김건희 씨 때문에 조국 장관이 갖고 있는 국민들의 조국 장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있잖아. 다 바뀌었어요, 지금 최근에. 야, 조국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그런 정도. 진짜 억울하겠다. 오죽했으면 그 조성은 씨가 조국 장관 대선 나오다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자, 어쨌건 윤석열 씨가 지금 저렇게 계속 겹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악재는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불행은 계속 겹쳐서 온다는 말. 그렇죠. 김건희에다가 이준석 얹고 본인의 망언 얹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자체의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자기 핵심 지지층이 윤석열로는 안 되겠다 싶은 패배의식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그때 대선 지는 거잖아요. 지금 나그네 소름이죠. 비는 내리고 날은 저물어가고 배는 고픈데 민가는 안 나타나고 뭐 그런 거죠 지금. 나타났는데 80 넘으시는 할머니가 나타나고 내가 다 할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쌀 떨어졌어. 에이 진짜. 자 아무튼 그 윤석열 씨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실 리더십이랄 게 뭐 있어요. 그 옛날에 그 TV조선 행사에 2분 가까이 말 안 하고 있던 그 리더십. 그렇죠. 그거잖아요. 네. 이게 진짜 대본 없으면은 계속 말 실수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그러면 어쨌든 서울법대 나오고 사시 패스했고 그리고 또 검찰총장 했으니까 굉장히 유식한 이미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근데 그거는 사람 취조하고 잡아놓고 하는 거는 능력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무는 홍준표 의원도 얘기했어요. 1%도 안 된다. 국가 사무에. 외교를 알아요. 국방을 알아요. 뭐 안보를 알아요. 경제를 알아요. 뭐를 알아요. 민생 뭐를 아냐고. 방송을 알아. 언론을 알아.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의 입장이 제가 돼봐도 이건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앉아있어야 될지 서 있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야. 국민들은 이런 일을 보면서 그 후보의 리더십을 평가할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리더십 아니에요? 네. 대통령은? 왜냐하면 그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도 발생하고 위기도 닥칠 텐데 그런 위기를 아예 없게 만들 수는 없고 뭐 중요한 것은 그 위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한데 이러는 걸 보면서 그 위기에 대한 통제 능력,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평가할 텐데요. 완전히 이번에 예를 들면 부인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처는 꽝이죠. 그러니까 일단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첫 번째인데 팩트가 뭔지를 본인도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에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확하게는. 그래서 사실은 대응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태도를 보면 사람들은 저는 물론 부인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그 리더로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평가를 갖게 됐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요. 저도 리더를 엄청 많이 해본 사람인데 리더십은 어려울 때 발휘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을 때 뭐 지지율 높고 좋을 때 뭐 다 알아서 숙여주는데 근데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 현장에서 내가 리더로서
팔로우십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자체는 그게 사실상 거의 전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국가를 리드한다고요?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하면서는 그 권한과 권력, 힘에 의해서 그렇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을 얻고 감동을 주고 이렇게 했던 리더십을 발휘를 해보진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감동은요. 네.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동감. 동감을 해야 감동을 하거든요. 근데 동감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하는데 뭔 감동이 있겠냐고. 그리고 뭘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귀가 얇거든요.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이쪽으로 가. 이쪽이 아닌데 저쪽인데? 그럼 저쪽으로 가. 또 이래요.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는 후보가 돼서 나름대로 겉으로 뭐 신기루 같은 이미지가 생겼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일반 국민들보다 수준이 좀 낮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거거든요. 그 리더십이라는 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 사건 이전에 훨씬 이전에 제가 갖고 있던 리더십에 대한 관은 뭐냐면은 지금 시대에는 리더십이 일단 설선수범이에요. 내가 이 방송을 끌거나 무슨 모임을 끌어갈 때 첫 번째 내세우는 게 뭐냐면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대체 불가한 정도로 자기가 설선수범하고 고생을 하면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게 현대 리더십이에요. 근데 박정희식의 리더십은 지시하달이잖아요. 본인은 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농민들 앞에만 가서 막걸리 먹고 밤에 돌아오면 안가에 가가지고 고급 양주 먹던 그런 거는 리더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리더십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그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 후보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될지 모르니까 당대표고 뭐가 필요 없어. 그냥 그런 식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금방 허물어지는 거예요. 호가 호의죠. 이게 남의 힘을 빌려서 마치 자기 힘처럼 쓰는 거잖아요. 뭐 사칭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는데 권위주의 독재 시대 때는 통치를 한 거죠. 그리고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정치를 한 거고. 근데 이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시대는 협치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옛날처럼 철권 통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내가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찍어 누르기식.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지시하고 오더 내리고 해서 성과 갖고 와. 안 그러면 조인트 까고. 이런 거는 이제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언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겠나. 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종인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 권력에 의해서 그냥 줄 서고 그리고 계급화되는 이런 수직계열화 같은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 선대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자, 리더십만 있는 리더십만 있는. 근데 이준석도 리더가 아니라 라이더잖아요. 이거 리더십이 없는 거지. 이준석이 그랬었죠. 원래 그 중재를 해야 될 이준석이 중계를 하고 있었잖아요. 평론가처럼. 김종인하고 윤석열 안 좋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리더십이 부재다 보니까 생긴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부 마칠게요. 자, 2부는 오늘 주제는 참 고르기 힘들었던 게 그래도 골랐습니다. 대선 토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선 토론을 지금 나오는 건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한 말이에요. 대선 토론 3회를 7번으로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럼 지금 당장 그게 법이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압박하는 것도 되지만 만약에 국회 통과하면 7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법을 통과해서 7번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압박의 수단은 되잖아요. 압박 수단은 되죠. 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같은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의문이 생길 테니까. 근데 윤석열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와는 토론할 수 없다. 법정 토론만 할 것이다. 지금 이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3번 달라가는 거예요. 3번?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조사를 한번 해봤어. 네. 대선 토론이 생긴 이후에 네. 대선 토론은 얼마나 열렸는가 야. 공개하겠습니다.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던 시점에 제가 최근에 42회라 그랬는데 정정합니다. 57회에 있었어. 57회. 그렇게 많이 했나요? 네.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중소기업 관련한 토론 그런 토론들 그렇게 많이 했고요. 그때 사상검증 토론일도 있었던 거 아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때는 27번. 네. 노무현 이해창.
2007년에 이명박 정동영은 11번. 그리고 박근혜하고 문재인 후보는 3회, 3번. 박근혜하고 윤석열하고 똑같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2017년 그 사자 대결일 때 네. 6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음표 쳐졌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3회일 가능성이 높다. 이래야 되겠어요? 이건 국가의 한 운명을 책임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3쿠션으로 뒤집어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이재명이 토론을 잘할 것 같다. 윤석열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고 윤석열은 좀 못해도 기본을 했다. 이런 인상을 또 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제 말이요. 그러니까 네. 토론에 완전한 승자와 패자는 없어. 네. 근데 그것도 홍준표처럼 약간 화제를 돌리고 뭉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기술이 없으면 네. 분명 윤석열 성정에는 대박 실수 몇 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지. 그래도 저희는 윤석열한테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니까 그 TV 토론에는 그 기대치의 싸움인데 윤석열은 워낙에 사람들이 기대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해도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자신감 갖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강북구 갑에 천준호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TV 토론을 가서 잘해도 별로 사실은 득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잘하는 사람들로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해야 본전이다. 그래서 사실은 TV 토론에만 열리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앞으로 네, 이재명 토론 진짜 못한다 이렇게 막 소문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토론을 잘해도 득점이 많이 안 될 수도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습니다. 윤석열 걱정하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해줘야 근데 된다고 봅니다. 네. 가장 큰 사고는 네. 윤석열 원고 적어준 사람이 차가 막혀서 늦게 도착해.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2분 동안. 방송 사고. 야, 재밌겠다고. 그러니까 토론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보다 토론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소문나는 게 더 중요하죠. 토론 안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 다 알게 됐죠 이제는. 윤석열이 굉장히 저는 근데 이것도 이제 웃기지만 진짜 토론 실력도 없는 사람도 토론을 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안철수가 토론 자꾸 하자고 하는 거 보면 근데 그게 더 코미디 같은데 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4인이 토론할 가능성이 없죠. 단둘이 토론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번에도 4명이 할 것 같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뭐 또 편을 먹을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철수는 조심스럽게 그 대망론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인재 분위기 같으면. 윤석열 대체제로. 왜 노무현 노무현 정몽준 그 단일화처럼 실제로 이쪽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서로 단일화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거기서 교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요. 지금 저희는 이제 몇 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흐름으로 굳어질 것처럼 저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는 그건 아직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개 조사에서 그런 거고요. 저쪽이 저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자기네들이 이긴다거나 확신이 있어서 저렇게 싸운다고 보거든요. 만약 질 것 같으면 저렇게 안 싸우죠. 권력을 주도권을 누가 가질 건가 놓고 삽바싸움을 하는 것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저는 여론도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저는 상당히 많은 여론에서는 아직 그쪽이 좀 앞서 있는 편이고 일부 여론조사가 이제 역전을 시작을 한 건데 설령 저희가 2에서 5% 정도 역전한다 하더라도 실제 투표에서는 저희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더 저희가 이제 긴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안철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철수 표가 사표가 된다는 것 때문에 안철수 스스로 드랍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이제 이탈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윤석열한테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지금 한 5% 지고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현재 판세를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방송의 컨셉도 그거예요. 설사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더라도 한 2, 3% 지는 걸로 생각하고 끝까지 열심히 하자. 그렇죠. 그건 맞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여론조사가 만드는 희한한 식의 조작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굳이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그 전화 유선 면접 조사를 20% 넣는다든가 어떤 여론조사는 실제로 그 일하는 직장인들이 전화 받기 힘든 시간만 또 골라서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이 과정들이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여론조사를 좀 신뢰할 수 없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조금만 전문성을 갖추면은 여론조사 내부에 이렇게
여론조사 시간대 또 뭐 어떤 방법이 뭐냐 같은 걸 보면 이게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을 추세를 안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는 게 보여요 또. 역대 여론조사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2002년 대선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광주에 되면서 노풍이 불면서 그때 SBS 여론조사가 완전히 기름을 붓거든요. 쫙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10몇 프로 막. 그러면서 계속 달리다가 지방선거 지면서 뭐 15%대까지 폭락하고 다시 또 반전하고. 그래서 2002년도가 사실 여론조사가 완전 롤러코스터였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큰 변동폭 없이 그냥 추세대로 쭉 갔어요. 그리고 2002년 대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질 때 같은 경우는 진짜 안철수 변수가 너무 컸어요. 근데 안철수가 억지 단일화 하면서 미국으로 날아가 버리면서 실제로는 이제 간발의 차이로 지기는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급격한 여론의 출렁거림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002년도 같은 일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후보가 허접하지만 어쨌든 정권 교체에 대한 분노가 응집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후보가 좀 실언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진영 싸움이 돼버렸기 때문에 진영의 대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절대로 정권을 다시 뺏길 수 없다 하는 것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지율의 출렁거림은 그리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아니고 후보의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윤석열은 지금 뭐 30몇 프로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0몇 프로 떨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론의 향방이 크게 출렁거릴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랑 상관없이 투표는 박빙으로 붙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특정한 세력들이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스킬은 가능해요. 여론조사를 많이 차이 내면.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니들 무조건 져. 근데 그런 분위기 만들어 놓고 투표를 이상 왜곡시키는 방식이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는 안 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3% 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투표장만 가면 이긴다는 이 대전제가 가능한 상태까지는 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투표장에 가면 이긴다. 이제 양쪽에 큰 변수는 아닌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서 뚝 뜨는 걸 보고 놀랐는데 정규제 TV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윤석열 엄청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싫어해요. 저쪽 보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친박 쪽, 태극기보다 이쪽은 또 엄청 뭐 싫어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도 또 있어요. 경선했다가 좀 떨어져 나간. 그러면서 무슨 하면서 네, 있어요, 뭐 있어. 있잖아요. 뭐 그걸 똥파리라고 부르죠. 아 그래? 하여튼 거기서 뭐 계속 이재명 지금도 이제 비판하고 있던데 양쪽에 그런 건 있는데 결국은 진영 대 진영 거의 1대1 싸움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도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팍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윤석열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아등바등 열심히 간절하게 싸운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뭐 윤석열의 망언 같은 걸 정도를 떠나서 최소한 아까 그 DJ하고 이해창이 뭐 쉬운 7번 붙었던 것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왜 얼마 전에 기회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자 그 연대에서 만든 토론회에 명패만 있어. 명패만 있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네. 최소한 일반 중도 쪽에서는 중도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분석을 해보면 중도는 두 가지밖에 없다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이 후보가 되고 나서 컨벤션 효과 볼 때 총궐기했던 그 보수, 그러니까 최고점 찍었던 보수가 다시 샤이로 돌아가는 과정. 네, 그러니까 맞아요. 샤이 보수 하나 하고 개혁적 아젠다에만 반응하는 개혁적 중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샤이 보수는 중도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일반 중도 자체는 긍정적인 이슈나 그 사회의 개혁이 되고 좋아질 때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석열이 찍을 사람 못 되네 같은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점점 그 과정을 밟아가고 네. 있고 저는 본부장 리스크 있잖아요. 본부장 리스크에서 본인에 대한 거는 진영이 결집되어 있는데 장모는 그러냐. 저는 부인 리스크가 가장 폭발력이 있다고 봐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주춤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뭐 이번에 뭐 미술대상도 뭐 문제 있다, 모두 문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여론에 다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제 전파가 되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그래서 이 부인 문제가 결국은 승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선 때까지 이게 일단락이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네. 저 사람이 청와대에 대통령 부인으로 가는 상태에 대한 상상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월 달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 정도 되면 여론은 대부분 결정 날 거라고 봐요. 현재까지는 그냥 대선이 가깝지 않으므로 생각 안 해보겠다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권교체 여론이 진짜로 한 60%쯤 돼서 그러면 어떤 면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소 55%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25% 이상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토론 같은 데 나가서 막 신박하게 막 이재명 후보랑 뭐 서로 막 격렬한 토론할 정도의 레벨이 되면 저는 분명히 저는 윤석열이 이기는 선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크게 좌우지우지하지 않지만 2, 3% 여론을 토론회가 좌우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그런 선거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 개선의 여지는 없잖아요. 본인이 뭐 갑자기 TV 토론을 잘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부인이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뭐 세탁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는데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잘해. 그러면 그 경우에는 득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그렇죠. 묘한 겁니다. 그래서 대비 효과라는 게. 네네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TV 토론을 하면 저희가 무조건 이긴다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좀 어렵더라도 TV 토론만 잘하면 무조건 우리가 승리한다. 이건 전 낙관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면 일단 진영의 대표자로서 TV 토론에 출연하기 때문에 지지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자기 지지편들은 그걸 보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내 지지의 명분을 이제 얻기 위해서 TV 토론을 보는 거거든요. 자기 편들을 이제 붐업하고 근데 그렇지 않았던 소수의 중도층이 그 TV 토론을 볼 텐데 기대보다 잘한다. 이것이 주는 효과가 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TV 토론하면 무조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감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따로따로 토론 네, 같은 네, 거나 무슨 네, 관훈 클럽 같은 네. 걸 보면 그 사람의 토론 스타일이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 머리 뒤에 한 열 몇 가지 분야를 쫙 대기시켜 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이걸 꺼내 쓰는 스타일이고 네. 윤석열은 딱 하나만 의지 하나만 갖고 네. 있는 스타일인데 윤석열 후보가 설득이 좀 전까지 됐었는데 말씀하셔가지고 또 다시 나오라고 꼬시고 있다. 근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출연했던 것 중에 지식백과 네네. e스포츠 네네네. 있잖아요. 그것도 저도 좀 봤는데 찾아서 봤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반영이 좋더라고요. 네, 지금. 지금 예. 거의 40만 가까이 예, 되는 걸 예, 확인했는데 댓글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 대선 후보가 네. e스포츠 게임 가지고도 1시간 얘기가 가능하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e스포츠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하고 있는데 비교적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비교적. 생각해보니까 그쪽이 또 하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게임 확률형 그 아이템 처음에는 있잖아요. 그걸 윤석열 후보가 출연하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판이 시작된 건데 막상 본인이 출연할 때 되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내용까지도 다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매니아들은.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게 각 장관들이나 다 임명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토론할 때 이렇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이 다 대기하고 있다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만 이야기하면 부동산 문제 뭐 공급 늘리겠습니다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교육 문제랑도 연관이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기본 소득이네 뭐네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질문 하나의 아젠다만 갖고 던지는 사람은 예상을 빗나가는 질문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는 그렇죠. 거예요. 국정에는 연습이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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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윤석열 자체가 토론을 피하는 거 물론 안 나와도 땡큐요 사실은. 그 무식해서 안 나온다는 이미지가 굳어지기 때문에. 네. 근데 나왔을 때 한 번은 보고 싶은 거잖아요. 최소한 3번을 하게 될 테니까. 저는 e스포츠 그 주고받는 답변 중에 이재명 후보가 순간 당황했을 만한 또 질문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이 무슨 이런저런 하다가 게임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고 그래서 게임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건 이제 우리 e스포츠 그 국회 모임할 때 이제 본인이 확실하게 느낀 건데 e스포츠 국군 상무팀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프로게이머들이 대부분 입영 연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냥 게임 하다가 군대를 20대 말에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그거는 아마 누가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순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 애국하고 국방음을 다는 게 꼭 소총 들고 싸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상무팀 만들어서 게임해서 국익을 선양하는 것도 애국이고 국방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e스포츠 상무팀을 만들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아니 꼭 뭐 그거 만들어야 돼. 나중에 군대 가도 되죠. 이렇게 그 질문이 한 번 더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주 슬기롭게 잘 대답을 하던데 저는 요게 굉장히 소문날 것 같아요. 2030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컨텐츠만 많고 말만 잘하면 그게 대통령감은 아니잖아 같은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돼서 그렇죠. 윤석열이 펴고 있는 논리가 머리야 김영삼처럼 갖다 쓰면 되지인데 그 이재명 후보가 또 던졌잖아요. 그걸 감별할 능력은 있어야지 그렇죠. 같은. 뭘 알아야 갖다 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지식이나 이런 개념에다가 결국에는 저는 표를 절대로 좌우하는 건 진정성이라고 보거든요. 아, 저 사람은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 같아. 그 느낌을 주는 작업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아닙니까? 그 메타버스 다시 타면은요. 요 개념을 후보한테 꼭 집어주세요. 복지는 국방이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가 쓴 게.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인지 대충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윤석열이 이거 모를 거야. 복지는 국방이다. 뭐요? 복지가 하나 더요. 평화는 경제다. 평화가 돈이다. 문화가 돈이다. 그런 건 확실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시죠. 네. 그거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출발하기 전에 쪽지 써다가 이거 꼭 이번에 강조하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까먹을 수 있어. 아니 근데 저희가 메타버스 하다 보면 저희가 판만 깔아드리면 생각했던 거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시고 막 이렇게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들이 나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왜냐하면 김건희 쉴드 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낸 보도 자료라는 게 가짜 뉴스야. 김건희 관련한 거 뭐 실습인데 근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윤석열은 통제가 안 돼. 윤석열을 제압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도 안 돼 보이는 거고. 또 그런 사람을 윤석열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싫어하니까 직언 안 할 거고. 그러면 뭐 어떤 상태로 지금 대선 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김종인의 장기술로만 대선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장기술도 없어요. 거기는 전략가가 아니라 전락가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로서는 자기의 치부를 선대위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 짜증날 것 같아.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남편한테까지 뭐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 막 드러나는 거죠. 남편한테도 좀 부끄러운 생각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쉽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대응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하고 일과 끝나고 술 마시는 정도가 최고의 자기들끼리 친목인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이번에 전북 가서도요, 6시 이후에는 술자리예요. 횟집, 그렇죠. 누구와 면담이 그거예요. 이게 이재명 후보는 밤 늦게까지 명신 캠페인 같은 거 하면서 계속 소통을 했잖아요. 이런 비교를 언론들이 안 해줘. 이 시간에도 회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아무튼 그 대선 토론이 3회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100%. 근데 이제 빈명패가 많이 나타나야지. 아, 그런 자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 토론회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사실 더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12월 2일 날 방송기자연합회 주최의 원래 토론회가 개최 예정이었었는데 사실 그때 윤석열 후보가 출연을 거부해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만 나갔고 그러면 조건이 옆에다가 빈 자리를 그대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이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만 놓고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끝나버렸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기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언론사가 더 문제예요. 언론사가 이러이러한 주제를 갖고 이제 국민 검증 차원에서 토론을 하겠다라고 보내고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해도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등 3명만 해. 해놓고 토론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서 윤석열이 왜 안 나가냐 같은 그걸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이 안 나간다 그러면 토론을 안 만드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JTBC에서 내 후보한테 다 보내. 나오라고. 그럼 나온 사람만 해. 그렇죠. 그 몇 번 하면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언론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새날에서 한번 초청해보지. 윤석열이 오겠어요. 내가 윤석열 때린 것만 한 2,000번 되는데. 그래서 메이저도 아닌 어저께 것이. 소상공인 단체가 주최했던 토론회가 제가 보기엔 좋은 모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두 후보를 초청했는데 안 와가지고 사실상 이 빈자리를 그대로 두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명패를 걷어냈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 방법이 좋겠어요. 네. 그게 언론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 무슨 내가 참석 안 하겠다 하면은 뭐 여야 형평성 차원에서 토론회 안 하기가 언론사 역할이 아니잖아요. 토론 안 한 만큼 손해보게 만들어야 토론을 피하지 않는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줘요. 숫자.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요. 저 대선 토론 숫자가. 97년에 저렇게 많았구나. 57에. 처음에 42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다 검색해 보니까 57에 나 있더라고요. 그때 무슨 월간 조선이 거의 한 사상 검증위까지 했어요. 네. 야, 이런 정도 상황을 만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선 후보를 토론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뭘 해주겠네 같은 최소한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토론을 피해보자 그러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야, 참 말장난. 야,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야, 네. 윤석열 씨 토론 나오시고요. 언론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거 뭐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에 3번 그것만 중계하겠다고 하는 게 얄팍한 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만약에 우리 후보가 그걸 거부했다면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정청래의 대선 출마 이야기. 언젠간 난 출마할 이런 거야. 얘기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네. 자, 오늘은 민주당의 그 브레인 스마트한 정치인. 전준호 의원이 재발견을 했는데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 천준호, 윤건영, 진성준 요런 선수들 있잖아요. 너무 박영선 후보도 굉장히 칭찬 많이 했어요 그때. 네. 천준호 똑똑해. 뭐 이런 아니, 거. 너무 성실하다. 고민정 의원도 그러는 거야. 천준호 의원 너무 성실하고 그때 고발도 좀 당하지 않았어요? 고발 당했죠. 고민정 의원이랑 같이.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까? 둘 다 이제 불기소가 됐습니다. 불기소가? 네네. 아깝네. 네. 기소가 안 돼가지고. 기소가 돼야 계속 주장할 거 아니야. 네. 야, 그랬구나. 자, 어쨌건 기대가 되는 그 촉망받는 정치인 천준호 의원과 또 우리의 스타 정청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정원은 오늘 바빠서 못 나왔고요. 네. 그 윤석열 성대모사를 한번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말이죠. 영부인은 없애겠습니다. 뭐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자, 정청래 대선 이야기 15번째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